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장 빠른 종합뉴스 뉴스큐 시작합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규제 완화 방안을 일부 확정했습니다. 재산세 감면 상한선을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높이기로 했고요. 대출 규제도 조금씩 풀어주기로 했습니다. 다만 종합부동산세 기존 완화는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당권 경쟁이 한창인 국민의힘은 오늘 당대표 경선에 출마한 후보들 5명을 발표하려다 연기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경국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민주당이 의원총회에서 논의해서 일부 확정했죠. 세제 조정안이요. 자,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 오늘 오전에 정책의원총회를 열어서 당 부동산 특위가 논의해온 규제 완화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들었습니다. 이 회의를 통해 확정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공급, 금융, 세제 개선안이 오후에 발표가 됐는데요. 민주당은 우선 재산세 감면 상한선을 공시가격 9억 원으로 올리고 이 구간 주택 재산세율을 0.05%포인트 내려주기로 했습니다. 또 서민과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해서 LTV 우대 수준을 현행 10%포인트에서 최대 20%포인트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추가 공급 대책도 발표가 됐는데요. 공공기관 이전 부지 등을 개발해서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주택 1만 호를 공급하고 이 집값의 6%만 있으면 자기 집을 사는 민주당 송영길 대표의 이른바 누구나 집 프로젝트도 1만 호 규모로 시범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 주택 매물을 늘리기 위해 매입 임대 사업자의 신규 등록을 중단하고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혜택도 다시 다듬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는 30일 고위 당정 협의를 거쳐서 다음 주쯤 최종안을 공식 발표할 예정입니다. 다만 종부세와 양도소득세 완화를 두고는 당내 이견을 좁히지 못했는데요. 공청회 등 추가 논의를 거쳐서 현행대로 유지하거나 다음 달 안으로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네, 국민의힘 관련 내용도 알아보겠습니다. 당대표 본경선 진출자 발표가 하루 연기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애초 오늘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에 출마한 후보 8명 가운데 본경선 진출자 5명이 결정될 예정이었습니다. 오후 4시 당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을 받아서 발표가 될 계획이었는데요. 이 당원을 상대로 한 여론조사는 마쳤지만 일반 국민 여론조사에서 20대 여성 응답자 수를 채우지 못해서 내일 아침 8시로 발표가 미루어졌습니다.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 현재 신진과 중진들의 치열한 신구 대결이 한창입니다. 본경선 진출자 5명 가운데 어느 쪽이 다수를 차지할지가 이 본경선 판도를 예측할 가늠자가 될 전망인데요. 이런 가운데 신진과 중진 후보들 사이에서 개파 논란까지 불거진 상태입니다. 주호영 전 원내대표와 나경원 전 의원, 앞선 여론조사에서 1위를 차지한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이 대권에 도전한 유승민 전 의원과 가깝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부각하고 있습니다. 이 특정 대선 후보와 가까워서 공정한 대선 관리가 어려울 거라는 주장입니다. 이에 이 전 최고위원은 미래와 개혁이 중심이 됐던 전당대회를 구태로 회귀시키려는 것이라면서 심판받을 것이다 이렇게 거세게 반박했습니다. 다른 신진 당권 주자들도 비판에 가세했는데요. 초선인 김웅 의원은 SNS를 통해 옛 친이계 이재호 상임고문회 단체가 이 주호영 전 원내대표 지지 문건을 만든 점을 지적하면서 이런 게 개파 정치 아니냐 이렇게 맞받았습니다. 김은혜 의원도 중진 후보들이 느닷없는 개파 낙인으로 전당대회를 막장으로 만들었다면서 지금이라도 물러서라고 꼬집었습니다. 네, 대선 주자들 상황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여권에서 또 한 명의 후보가 출마를 공식 선언했죠? 네, 그렇습니다. 이른바 원조 친노로 불리는 민주당 이광재 의원입니다. 삼선인 이 의원은 노무현 정부 당시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친노 핵심 인사로 꼽히는데요. 이 의원은 오늘 오전 9시 반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이 의원은 경제와 외교 그리고 세대 교체를 강조하면서 위대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강조했고요. 전직 대통령들을 언급하며 자신이 생각하는 국정 운영의 방향성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는 혁신의 역사로부터 배워야 합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벤처와 IT 경제 시대를 개척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개방형 통상국가 비전과 국가 균형 발전 시대를 열었습니다. 네, 오늘 행사에는 50명이 넘는 민주당 의원들이 참석했고요. 친노 친문진영 원로격인 이해찬 전 대표는 물론 대권 경쟁자이기도 한 이낙연 전 대표와 정세균 전 국무총리도 참석했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는 이 의원을 대한민국 정치에서 매우 드물고 소중한 지도자라고 추켜 세웠고, 정세균 전 총리도 민주당의 적통이자 대들보라며 응원을 보냈습니다. 앞서 여권 대선 주자들 너나 할 것 없이 친노 표심 잡기에 주력해오던 상황인데요. 친노 친문의 적통이라는 평가를 받는 이 의원의 출마가 판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립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국민의힘 차기 지도부를 뽑는 6월 11일 전당대회를 앞두고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8명의 후보자 중 우선 5명을 뽑는 예비 경선 결과는 내일 발표됩니다. 지금까지의 국민의힘 당권 경쟁 과정을 보면 과거와는 달리 중진과 신예의 구도로 전개되면서 분위기는 한껏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당선 경험이 전무한 영선의 청년 정치인이죠. 이준석 후보의 돌풍이 거세게 불면서 최근 당대표 적합도 여론조사에서는 원내대표까지 지낸 나경원, 주호영 후보를 크게 앞서면서 1위를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신구 대결 구도는 그간 보수와 안정이 먼저 떠올랐던 국민의힘의 이미지에 역동성을 더해줬고요. 이준석과 국민의힘 양쪽 다 웃었다는 평가도 나왔습니다. 신구 대결을 동력 삼아 구시대 이미지에서 차츰 벗어나는 듯했던 국민의힘, 갑작스레 개파 논쟁으로 불이 붙었습니다. 전면에 유승민계가 나섰다라는 중진들의 목소리에 자신이 없으면 물러나라, 탐욕스러운 선배들이다라는 신진의 반격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 유승민 전 의원을 대통령으로 만들고 싶다는 이준석 후보의 지난해 인터뷰가 회자되고 2위를 달리고 있는 나경원 후보는 개파 논쟁에 운을 띄웠습니다. 나 후보가 페이스북에 특정 개파 당대표가 뽑히면 윤석열, 안철수가 과연 오겠느냐 이런 글을 올린 겁니다. 누구라고 딱 꼽진 않았지만 이준석과 김웅을 저격한 거란 해석이 나왔습니다. 이런 상황에 친이명박계가 조호영 의원을 지원한다는 문건도 보도되면서 국민의힘 개파 논쟁에 불이 붙었습니다. 이른바 이준석 후보를 겨냥한 유승민계 공세에 주호영 의원도 가세했습니다. 유승민 대통령 만들기가 꿈인 사람이 대표가 되면 공정한 대선 후보 경선 관리가 가능하겠느냐며 나선 겁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의 개파 정치 의혹엔 선을 그었습니다. 그럼 친이계가 어디 있으면 제가 알기로 우파 보수 시민단체로 알고 있거든요. 예. 거기서 제하고는 어떤 소통도 없이 그런 결정을 한 걸로 지금 친이계가 이명박 대통령 감옥 가 계시고 친이계가 사라진 지 언젠데 그걸 개파라 그래요. 돌풍을 일으킨 신진 후보들도 가만히 있진 않았습니다. 이준석 후보는 나경원 후보를 콕 집어서 구 친박계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고 있지 않느냐며 윤석열 전 총장이 상당히 주저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개파 이야기를 꺼낸 중진 후보들을 향해서는 구태로 회귀시키려는 탐욕스러운 선배들이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김웅 후보도 한마디 더 붙였습니다. 사실 저희는 거의 개파 정치 없이 초선들은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저는 그래서 진짜 없는 줄 알았는데 최근에 보니까 친이계들이 모여서 주호영 후보를 지지하겠다라고 이렇게 결심하고 문건까지 만들었더라고요. 그걸 보면 아직도 이 개파 정치의 망령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은 전당대회 슬로건을 새로운 미래가 온다로 정했습니다. 당의 변화와 정권 교체에 대한 국민의 기대를 담았다고 했는데요. 하지만 국민적인 관심을 받았던 신구 대결 구도에 갑자기 개파 논쟁이 끼어들면서 본질적인 개파 갈등이 다시 수면 위로 부상하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옵니다. 국민의힘이 개파 논쟁을 딛고 슬로건대로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국민의힘 전당대회 열기가 달아오르고 있는 가운데 지금 들으신 것처럼 내일 후보 8명 가운데 최종 경선을 치를 본경선에 오를 5명의 명단이 발표가 됩니다. 자, 관련 현안을 노동일 경희대 교수와 좀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원래 이 시각쯤이면 국민의힘에서 본경선에 오를 5명의 당권 후보를 이제 발표할 예정이었는데 지금 뉴스 보도에 따르면
20대 여성 유권자, 여성층의 여론조사 응답을 다 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자,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도 오면서 예. 누가 되면 어떻게 얘기할까 하고 막 구상을 하고 왔는데 네네. 지금 이제 오다가 들었습니다. 연기됐다고요. 일단 뭐 당원 여론조사는 끝났는데 예. 국민 여론조사가 안 됐고 완결이 안 됐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민적 관심이 높다고 들었는데 네, 20대 그러니까요. 여성 응답자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했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이제 계속 샘플 맞추기 위해서 또 걸고 하다 보니까 예. 그런 사람들 현재 늦어진 것 같죠, 현재로서. 네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제 이준석 그 전 최고위원이 1위였다고 지금 이제 여태까지 예. 얘기 나왔는데 예. 이준석 그 전 최고가 남성 2030은 굉장히 지지도가 높아서 예. 아마도 이제 그 응답이 빠른 그 취합이 가능했는데 상대적으로 여성 응답자가 좀 맞추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예. 관심이 적거나 아니면 오히려 그 남성에 비해서 뭔가 적대적인 또는 반대하는 예. 그런 일이 많다고 볼 수 있겠죠. 이준석 전 최고가 상당히 페미니즘 논쟁에서 남성 편을 쓰면서 남성들의 지지를 많이 받았는데 그 반사적 어떤 또 불이익이 또 있는 거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예. 예. 구체적으로 어떤 이유 때문인지는 좀 더 시간이 흐르면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이번에 전체적으로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민주당과 비교해서 흥행에 성공했다라고 자평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가 신구 대결 구도로 초점이 맞춰지면서 특히 이준석 전 최고위원의 지지율이 상당히 높게 나오면서 국민적 관심을 받고 있는 거예요. 자, 그 이유가 가장 크다고 보시나요? 그럼요. 예. 예를 들어서 이 전당대회 이제 이게 본격적으로 되기 전에 네. 그러므로 주호영 전 원내대표가 무난히 대표될 거라 이게 일반적인 예상이었잖아요. 예. 그 우려가 뭐가 나왔냐면 원내대표도 울산 출신 김기현, 만약에 대표가 주호영 TK 출신 조호영 네. 이렇게 되면 너무 영남당 이미지가 고착되는 것이다. 예. 그래서 걱정이 그게였었는데 네. 보수 그 국민의 입장에서는 예. 정말 예상치 못하게 저렇게 TV 화면에도 영선이라고 나왔죠. 예. 그래서 마이너스 3선이라고 하는데 3번 출마해서 한 번도 되지 못한 네. 거의 중진급 10년 동안 정치했다 그러는데 네. 나이는 지금 36밖에 안 된 예. 그런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여론조사 상위지만 1위. 그래서 굉장히 국민적 관심을 집중시켰지 않습니까? 네. 이게 민주당에서도 그렇고 좀 특히 보수 정당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다. 이런 얘기가 나와가지고 어쨌든 관심을 끄는데 성공했고요. 예. 흥행몰이에 성공했고 지난 서울시장 보궐선거 국면처럼 다단계로 어떤 경선을 거치면서 관심몰이했던 그런 것이 또 되풀이되는 거 아니겠는가 하는 예. 거 어제까지 그랬습니다. 어제까지. 그런데요. 지금 다시 이제 개파 논쟁 빠지면서 개파 논쟁, 그게 좀 그거 잠시 뒤에 한번 허물어지는 여쭤보고요. 거죠. 네. 처음에는 이제 그 김웅현역 의원이 지지율 조사에서 나경원 전 의원에 이어서 2위를 달리면서 젊은 당대표가 나올 수도 있지 않느냐라는 그런 여론이 조금 있었는데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지지율 2위로 치고 올라온 겁니다. 그런데 이준석 전 최고위원의 이 돌풍이 결국은 본 경선까지 가고 나면 미풍에 그칠 수도 있다. 이런 전망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본 경선 되면 다 뭐 많이 아시겠지만 당원 70%, 예. 일반 국민 여론조사 30%니까 당원들은 아무래도 조금 영남 지역에 편중돼 있고 예. 그리고 또 아무래도 이제 좀 연세가 많으신 분들 이런 쪽으로 중심이 돼 있으니까 김웅 의원을 이준석 전 최고위원을 설마 대표로 선출하겠느냐 네. 그런 점도 있고요. 예. 또 경선을 최종적으로 여러 가지 그 논란이 있으면서 세대 지역에 가중치를 두겠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별로 없으니까 예. 젊은 사람들과 나이 든 사람들 똑같이 배분할 수 없지 않느냐. 그 젊은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적게 배분해야 된다. 또 지역적으로 아무래도 영남 지역이 편중돼 있으니까 호남 지역에 몇 명 없지 않 당원이 예. 몇 명 없으니까 가중치를 두다 보면 호남 지역엔 겨우 8명밖에 배정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일시적인 그런 바람으로 그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일시적인 바람으로 그친다 하더라도 예. 아까 말씀드린 굉장히 국민들의 어떤 주목도를 높이고 뭐 국민의힘이 뭔가 좀 속된 말로 이제 뭐 꼰대 이렇게 좀 굉장히 나이 든 사람들의 정당으로 네. 인식했는데 젊은 사람들도 있네. 라는 것으로 국민의힘의 예. 어떤 가능성만 보여줬다는 것만 해도 굉장히 큰 이제 그
긍정적 효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 전당대회 룰을 보면요. 예비 경선은 국민 여론조사 50% 그리고 선거인단 조사 50%인데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본 경선에서는 70%가 당심 아닙니까? 32만 명에 해당하는 선거인단을 놓고서 이제 조사 투표를 받는 겁니다. 보니까 구성을 보니까 대구 경북이 28%, 부산 경남이 23%예요. 그러니까 영남 쪽이 절반을 조금 넘죠. 그래서 이쪽의 표심이 중요한데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의힘 지지층 내에서도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1위를 달리고 있는 그런 여론조사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 여론조사를 100% 신뢰할 수는 없지만 네. 최근에 어떤 그 여론조사 같은 걸 보면 상당히 실제 결과하고도 많이 부합하는 결과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꾸 여론조사에서 그 결과를 민주당 지지자들의 역선택이다 이렇게 폄하할 수도 없고 예. 모든 당 그 지지자 관련자들이 이걸 겸하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예. 이 문제 자꾸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그래요. 아. 제 생각에는 만약에 이제 왜 그럴까 이 수치대로만 놓고 본다면 왜 네네. 그럴까 분석을 해보면 당원들도 아는 거죠. 당원들이 이미 알고 있다. 국민의힘이 그동안 너무 보수적인 예. 색채가 짙었다. 그래서 뭔가 이건 뭐 대선 주자는 아니니까 대선 후보는 아니니까 당원 구성의 당원들도 여론조사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거죠. 네. 그럼 우리도 한번 확 바꿔서 예. 신선한 충격을 줘보자. 이렇게 하는 것이 유리하지 않을까? 내년 대선에서도 네. 이런 것도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예. 뭐 그런 점도 있을 것이고 또 과연 그 새롭게 바꿨을 때 내년 대선에서 누가 유리할까? 나경원, 주호영 저기 나온 것처럼 뭐 이런 네. 그 기존에 정치력이 뛰어난 분들 예. 그러나 오래 정치하신 분들이 하는 게 나을까? 아니면 새로운 얼굴이 나을까? 하는 그런 것들도 좀 흔들리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나경원 전 의원, 주호영 원내대표의 대결로 당초 많은 분들이 예상을 했는데 지금 예상이 빗나가고 있고요.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계속 각종 여론조에서 1위를 달리다 보니까 지금 새롭게 개파 논쟁에 불이 붙었습니다.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사실상 유승민 의원하고 가깝고 전 의원과 가깝고 그래서 유승민계가 아니냐. 그러니까 내년 대선을 관리할 당대표로서는 부적합하다라는 의견을 지금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개파 논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하여튼 처음부터 이게 뭐 친이 친박, 친박 비박 이런 논쟁이 아니고 예. 그야말로 뭐 새로운 세대냐 기존의 어떤 정치인들이냐 이것이 굉장히 신선하게 들렸고 네. 굉장히 좋았다. 국민들의 어떤 이목을 집중시키는데 한몫했다. 예. 이렇게 보는데 지금 이제 바로 그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도로 이게 또 과거 개파 논쟁으로 또 빠지는 거 아니냐. 결국 블랙홀로 들어가 버린 게 아니냐. 진흙탕으로 들어간 게 아니냐. 이런 지금 좀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근데 이 부분은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자초한 면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냥 본인이 예. 유승민계 대표라는 얘기를 공개적으로 했어요. 네. 나는 유승민계 대표다. 아하. 나왔다 이렇게 예. 얘기했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왔을 때 빨리 해명을 하고 네. 그야말로 저는 뭐 유승민 의원이라든지 유승민 전 의원이라든지 이런 거 절대 개파 입장을 단용하지 않겠다. 네. 이게 제가 그 본인이 얘기했던 유승민계 대표라는 말이 뭘 의미했느냐 네. 하는 걸 빨리 해명을 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게 나올 때 뭐 다시 뭐 구태를 심판하겠다 뭐 이렇게 나오는 것이 예. 결국 논쟁을 위한 논쟁이 돼버리는 거죠. 국민의힘 그러니까. 내에서 여전히 개파가 지금 존재하고 있고 이번 경선에서도 개파 간 어떤 논쟁, 경쟁 구도가 형성될 것으로 보십니까? 저는 개파가 존재한다 이렇게 예. 보기보다는 예. 과거에 결국 친이 친박계가 다투다가 네. 그리고 또 친박 비박계가 다투다가 뭐 자멸한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예. 지난 대선도 그렇고 대선 때도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득표율이 41% 아니었습니까? 예. 나머지 예를 들어서 보수 후보들이 단일로 하고 함께 뭉쳤다면 결과를 예측할 수 없었겠죠. 네. 그 지난 총선 때도 기억하시겠습니다만 당시 조국 사태 이런 것 때문에 보수계 좀 국민의힘 정당이 뭐 과반을 획득하느냐 마느냐 했는데 그때도 무슨 뭐 대표 또 공천관리위원장끼리 서로 다투다가 추태를 연출하면서 자멸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걸 반면교사를 삼아야 되는데 저렇게 스스로 자기들끼리 뭐 어떤 계파가 존재한다, 뭐 누구는 누구의 뭐 지지를 받고 있다 이렇게 하면서 결국 또
진흙탕 싸움으로 뭔가 좀 신선한 국면을 스스로 먹칠해버린 거 아닌가 네. 하는 생각이 드는데 네. 자, 뭐 계파 있을 수 있죠. 누구하고 친한 사람끼리 있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 정당이라도. 근데 친한 사람끼리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국 이 문제가 촉발된 게 1위를 하고 있는 이준석 전 최고가 문제를 좀 일으킨 거니까 본인이 유승계 대표다 이렇게 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빨리 해명을 하고 그 대신에 어떤 공천 관리 본인이 대표가 된다면 대표가 될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대표가 된다면 철저한 중립적 입장에서 어느 후보에게 유리하지 않게 대선 관리하겠다 이렇게 나왔어야 되는데 그것도 무슨 뭐 또 다른 상대를 역공하면서 결국 이렇게 좀 추한 논쟁으로 가고 있다. 다들 지금 좀 조심해야 될 풀이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최근 이 신구 대결 구도가 이렇게 이루어진 배경에는요.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전략적 선택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각종 여론조사에서 1위를 달리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추세가 이어질 수도 있다라고 보는 분이 있어요. 이렇게 될 경우에 당의 외연 확장성이라든지 그리고 추후에 대선 주자 구도라든지 이것도 크게 변화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윤석열 전 총장 영입 문제까지 다 연결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의 이제 약점이랄까 뭐였다면 뭐가 있냐면 예를 들어서 민주당 싫지만 국민의힘은 더 싫다. 이렇게 정서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젊은 층은 국민의힘에 정말 눈길 한번 주지 않는 그걸 본인들도 스스로 인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마디로 매력이 없는 정당이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만약에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가정입니다만 당대표가 된다면 지금까지도 굉장히 그랬고 1위를 달린 것으로 그랬고요. 어떤 젊은 층의 어떤 그 관심의 대상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도 상당히 좀 1위 달리면서 그렇게 됐었고요. 특히 중요한 거 하나가 여론사뿐만 아니라 빅데이터요 좀 중요한데 빅데이터를 보니까 이준석에 대한 언급, 검색 이런 것들이 압도적이라는 거예요. 한때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한 검색량이 최고였는데 그것보다 앞섰고 심지어는 우리 국민의 어떤 그 가장 많은 검색량인 치킨집 검색량보다 더 많았다는 거예요. 빅데이터가. 그만큼 국민의 관심을 집중시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말씀드려 당원들도 이준석을 선택하는 게 혹시 더 유리하지 않을까 하는 쪽으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렇게 된다면 저는 모르겠습니다. 대표가 되어서 대선까지는 어떻게 그 다음 국면이고 일단 대표가 된다면 아까 처음 말씀드린 매력 없는 정당, 관심 없는 정당에서 확 뭔가 2030 세대를 끌어당길 수 있는 그런 유인은 충분히 되는 거죠. 지금 나경원 전 의원과 주호영 원내대표 두 후보는 계속해서 주장하는 게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당대표가 된다면 당 밖에 있는 야권의 대선 주자들, 뭐 윤석열 전 총장, 안철수 대표 들어올 수 있겠느냐, 들어오는데 좀 꺼려하지 않겠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럴 수도 있죠. 너무 젊은 나이에 대표가 있으니까 자기들이 합류하기 어렵다.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럼 만약에 이제 다른 사람이 되면 나경원 전 원내대표라든지 주호영 의원이 되면 그분들이 더 혹시 선호하겠느냐 하는 걸 따져보면 또 안 그럴 수도 있는 거죠. 여전히 국민의힘 당은 여전히 옛날 그 보수적인 색채를 탈피하지 못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윤석열 전 총장 같은 경우도 국민의힘의 어떤 그 합류를 주저하고 있는 중에 하나가 국민의힘에 합류하는 순간 보수 색채가 더 씌워져 가지고 신선한 건 싹 사라져 버리고 오히려 지지율이 떨어질 수 있다. 이런 관측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반대의 어떤 뭐 플러스 마이너스 어느 것이 유리할지는 모르는 거죠. 홍준표 의원 같은 경우에는요. 이준석 전 최고위원의 이 돌풍에 대해서 국민의힘의 실험 정당이 될 수는 없다. 이러면서 좀 비판적인 어조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본인의 복당 문제가 어려움에 봉착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걸까요? 그러니까 뭐 아무래도 예를 들어서 주호영 의원이 만약 어체 예상대로 대표가 된다면 긍정적인 평가를 했지 않습니까? 홍준표 의원의 복당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도 있고 또 나경원 전 의원도 마찬가지겠죠. 올해 정치를 같이 했던 사람이니까. 그러나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1위가 된다면 네. 완전히 바뀌는 국민의힘 정당에서 우리 홍준표 의원의 입당은 더 입지가 좁아질 가능성도 있죠. 예. 오히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예. 윤석열 전 총장 같은 경우 이제 입당이 더 수월할 수도 있는 것이고 네. 국민의힘 이미지가 완전히 바뀌니까 거기에 합류하더라도 별로 마이너스가 안 될 것이다. 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견제하려는 그런 심리가 더 커진 것 같은데 예.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어떤 이준석 전 최고위원의 돌풍을 예. 각자 다 자기들이 플러스 요인으로 삼아서 아. 국민의힘 정당 전체를 생각하는 예. 그런 쪽으로 가야지 서로 그것에 폄하하려고 한다면 다 제살 깎아먹게 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예.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에서 이렇게 젊은 주자들이 선전하면서 우리나라 정치 환경에 큰 변화가 오지 않겠느냐. 나아가서 우리 경제나 사회계에서도 큰 변화를 몰고 올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대선 대표가 되느냐 안 되느냐 예, 그분은 저 생각이 없습니다. 분명히 누구를 지지하지도 않고요. 그러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는 그런 측면에서 지금으로서 어떤 가치가 더 좋으냐 예. 한다면 전 지금 너무나 정치가 고인물이고 네. 사회 변화에 너무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예. 이런 걸 지금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제 대학교만 봐도 지금 비대면 온라인 강의가 일상화되었습니다. 예. 학생들은요 굉장히 좋아합니다 오히려. 아, 왜냐하면 그렇습니까? 효율적이지 않습니까? 예. 본인들이 서울에 산다 하더라도 네. 학교까지 나오려면 예. 2시간, 3시간 전에 일어나야 될 거 아닙니까? 예. 더구나 지방에 산다면 서울에 오려면 어떻게 했습니까? 집도 얻어야 되죠. 여러 가지 비용이 드는데 굉장히 그런 면도 좋아합니다. 있군요. 예. 그러면 실시간으로 해주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실시간 하는데도 여러 가지 또 기법도 개발을 해야 되지만 예. 그러니까 사회가 그만큼 바뀌고 있습니다. 네. 코로나 이후에도 이런 것이 일상화될 겁니다. 근데 지금 정치권이 어떻습니까? 그저 어제끔 이 김호수 총장 후보자 청문회도 봤지만 여전히 그냥 서로 물고 뜯고 서로 비난하느라 정신이 없지 않습니까? 예. 이런 것이 좀 확 바뀌려면 네. 저는 정말 30대, 20대들이 예. 정치에 들어와서 아. 정치판을 확 바꾸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현재 가치로 봐서는 이준석의 어떤 1위 이거 예. 의미가 있고 네. 또 혹시 대표가 된다면 그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후의 상황은 또 모르겠지만 예. 일단은 정치판을 뭔가 확실히 바꿔야겠다는 국민들의 어떤 그 생각이 반영된 거라면 저는 굉장히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서 저는 오히려 그건 좀 응원하고 싶습니다. 전 개인적인 생각은 연연 관계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자, 국민의힘 전당대회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노동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카카오의 코로나19 잔여 백신 조회와 당일 예약 서비스가 서비스 시작 첫날부터 먹통이 됐습니다. 카카오와 함께 서비스를 제공하는 네이버는 정상 작동되고 있지만 백신이 남은 인근 병의원을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신윤정 기자. 네, 경제부입니다. 네, 먼저 카카오 잔여 백신 조회 예약 서비스 지금은 잘 작동하고 있습니까? 네, 카카오의 코로나19 잔여 백신 조회와 예약 서비스는 오늘 오후 1시 서비스 시작과 거의 동시에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카카오톡 샵 탭에 잔여 백신을 검색하면 빈 화면이 뜨거나 접속이 원활하지 않다는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카카오 관계자는 오후 1시 10분쯤부터 3시 10분쯤까지 2시간 정도 작동되지 않았다고 밝혔는데요. 원인은 순간적으로 트래픽이 몰려 카카오 맵에서 서비스가 원활하게 구현되지 않는 현상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금은 작동이 잘 되고 있다고 하는데 일부 휴대전화에서는 여전히 빈 화면이 뜨기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이버 앱을 이용한 잔여 백신 조회와 예약 서비스는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백신이 남은 인근 병의원을 찾기가 쉽지 않은데요. 서울 시내 대부분 지역에서 현재 잔여 백신 보유 병원이 없다는 메시지와 함께 지도 앱에는 해당 위치 의료기관에 백신이 없음을 뜻하는 숫자 0만 가득 보이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 김기남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추진단 접종기획반장은 카카오가 오후 1시쯤 개통했는데 접속자가 많아서 서버를 재가동하는 작업을 진행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대다수 위탁의료기관의 잔여 백신이 0으로 표시되는 상황은 아직 해당 기관에서 잔여 백신을 등록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해당 기관에서 접종을 종료하기 직전에 많이 등록될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서울 강북구 소재 노래방 방문자와 도우미 사이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해 지금까지 8명이 확진됐습니다.
도우미 동선에 인근 타 시도까지 포함이 돼서 산발적인 집단 감염이 이어지고 있고 노래방 종사자 일부가 강북구 일대의 노래방 여러 곳을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방부는 오늘 일부 부대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 희망 여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강요가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과 관련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부승찬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백신 접종은 강제성을 띠지 않고 사실관계가 드러날 경우에는 합당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인도에 체류하다가 코로나19에 감염된 우리 국민 14명이 오늘 밤 전세기편으로 우리나라에 옵니다. 이번에 오는 교민 환자들은 경증 13명, 중증 1명으로 모두 기아차 협력업체 직원들이고 진단검사를 받은 뒤 모두 충북 제천의 생활치료센터로 옮겨질 예정입니다.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어긴 단속 공무원들에 대해 소속 지자체가 뒤늦게 진상조사에 나섰습니다. 전라북도는 사회재난과 소속 공무원 7명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공무원은 지난 14일 전북도청 인근 식당 내 같은 테이블에서 5인 집합금지 방역수칙을 어기고 약 20분간 점심을 먹었습니다. 최근 제주 지역 코로나 확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가족, 지인 간 모임이 많아지면서 감염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가장 많은 하루 26명이 발생하면서 누적 확진자는 1,000명에 육박했습니다. 유종민 기자입니다. 제주 시내에 있는 일반 음식점. 이곳에서 일하던 직원이 코로나에 확진된 이후 같이 일하던 직원과 이용객이 잇따라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또 이들과 접촉한 또 다른 사람까지 포함해 모두 8명이 집단 감염됐습니다. 관련 감염자는 대부분 20대로 확인되고 있으나 이외의 연령층도 3명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달 초 발생한 대학 운동부 관련해 지금까지 60명을 넘었고 제주시 직장 필요연 관련도 20명으로 늘었습니다. 또 가족이나 지인 모임에서도 집단 감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5인 이상 집합 금지를 어기고 모임을 한 뒤 확진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확진자가 최근 하루 평균 13명까지 증가했고 올해 들어 가장 많은 하루 26명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감염 경로가 불명확한 사례도 15%에 이르러 감염 확산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5월 달의 패턴은 가정의 달이라든가 어버이날, 또 어린이날, 여러 잔치도 많고요. 그래서 도민들 간의 이 접촉 면수가 굉장히 다면적으로 접촉하고 있고 횟수도 잦고 있고. 제주 지역은 지난달까지 육지 지역 확진자 접촉과 방문으로 인한 감염이 줄을 이뤘습니다. 하지만 이달 들어 도내 확진자 접촉에 의한 감염이 급증하면서 누적 확진자는 1,000명에 육박했습니다. YTN 유종민입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검사 1호 사건으로 수사에 착수한 윤중천 씨 면담보고서 허위 작성 유출 의혹의 당사자 이규원 검사를 다시 소환했습니다. 공수처는 오늘 오전 9시 반쯤 이 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검사는 지난 2018년 말부터 이듬해까지 대검 진상조사단 소속으로 일하면서 건설업자 윤중천 씨를 만나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등과 관련한 허위 면담 보고서를 작성하고 일부 내용을 특정 언론에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신임 검찰총장이 취임하기도 전에 검찰 인사 기준을 논의하는 검찰 인사위원회가 오늘 개최됐습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검사장급 인사 적체가 있다면서 전반적으로 점검할 때라고 밝혀 대대적인 물갈이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우철희 기자. 네, 대검찰청입니다. 네, 검찰 인사위원회가 소집됐는데요. 지금도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오후 2시부터 경기도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시작된 검찰 인사위원회는 조금 전에 끝났습니다. 검찰 인사위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서 검사와 판사, 변호사, 학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돼 검찰의 인사, 임용과 전보, 인사 중요 사항을 심의하는 자리입니다. 검찰 내부에선 조종택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이 참석했습니다. 오늘 인사위에서는 검사장급 이상 고위 간부들의 승진과 전보 기준 등이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 인사위원은 조금 전 기자들과 만나 승진 관련 논의가 있었다면서 다음 달 초에 검찰 인사가 발표될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고등검사장 승진 여부가 관심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등 특정 인물에 대한 거론은 없었다고 언급했습니다. 앞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오늘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서 검사장급 인사 적체가 있어 전반적인 점검을 해야 할 때라고 밝혔습니다. 이미 신임 검찰총장 취임 이후 대규모 인사를 예고했고 대대적인 조직 개편까지 맞물린 상황입니다. 김호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연수원 20기고요. 현재 고검장들은 이보다 후배로 대부분 23기입니다. 스스로 옷을 벗는 고검장들이 많지는 않을 거란 예상이 나왔던 이유인데 오늘 박범계 장관의 발언은 용퇴를 촉구하는 취지로도 해석될 수 있어서 일부 파장도 예상됩니다. 한 인사위원도 오늘 회의에서 인사 적체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검찰 인사위는 김호수 후보자 인사청문회 바로 다음 날 신임 총장 취임 전에 개최됐다는 점에서 상당히 이례적입니다. 이 때문에 김호수 후보자 패싱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물론 청와대가 김호수 후보자 청문보고서 송부 기한을 31일까지로 국회에 다시 요청한 만큼 다음 주 초에는 임명 수순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검찰 정기 인사도 빠르면 다음 주에는 단행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추미애 전 장관은 물론 박범계 장관 취임 이후에도 검찰 인사를 둘러싼 크고적인 갈등이 계속된 만큼 추후 정기 인사에 더욱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검찰청에서 YTN 오철입니다. 네, 계속해서 정치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앞서 전해드린 대로 국민의힘 예비경선 결과 발표가 오늘 있을 예정이었는데 내일 오전으로 연기됐죠? 네, 오늘 나온 대권주자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여전히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양강구도가 계속되고 있고요. 지지율 격차는 좁혀지고 있습니다. 정치권 이슈 추은호 해설위원과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정치권 이슈 먼저 국민의힘 예비경선이요. 발표가 내일로 연기된 이유가 20대 여성 지지층의 충분한 응답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그거는 결국 국민의힘이 아직까지도 젊은 층에 대한 지지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면서도 뭔가 좀 착각하고 있는 것이 여실히 드러났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왜냐하면 지금 일반 국민을 상대로 하는 여론조사가 2개 여론조사 기관에서 각각 1,000명씩 2,000명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럼 2,000명 중에 우리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현황을 통계를 보면은 20대 여성이 몇 명이 들어가야 되냐면은 1,000명 기준으로 86명입니다. 86명입니다. 그러면 2,000명이니까 곱하기 172명을 채워야 되는데 그것조차도 채우지 못한다는 거죠. 가장 큰 원인은 대상을 국민의힘 지지층 무당층으로만 한정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범위가 좁아지는 거죠. 그렇군요. 아마 여론조사 하기 위해서 선관위를 통해서 통신사로부터 가상 전화번호를 6만 개를 받았을 겁니다. 6만 개 중에서도 이 172명을 못 채우고 있는 것이 국민의힘의 현실이다. 이런 것을 여실히 드러내고 지금 국민의힘에 이걸 어떻게 하느냐 계속 전화를 걸어서 채우면은 다행이지만은 못 채우면은 그냥 스톱한 채로 정리할 것인가 아니면은 가중치를 좀 둘 것인가 그 부분을 아마 오늘 밤중에 결정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내일 오전이 되면 어쨌든 결과가 발표가 될 텐데 어떻습니까? 순위도 발표가 됩니까? 순위는 지금 발표가 안 되는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냥 누가 됐다 5명만 명단만 발표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일단 뭐 3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준석, 나경원, 주호영 무난히 통과될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전망이고요. 나머지 2명이 누가 되느냐 이것이 참 흥미로운 관심거리인데요. 그래서 3중 2약이다라고 표현하는데 굳이 이 자리에서 지금 누가 3중이다 2약이다라는 표현을 안 하겠습니다만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본 경선에서 기합 집산이라든가 이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주목되는 부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앞서 국민의힘 예비경선 관련 소식은 노동희 교수와 좀 많이 짚어봤으니까요. 계속해서 대선 주자 여론조사를 좀 자세히 분석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여전히 윤석열 전 총장 그리고 이재명 지사의 양강 구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지율 격차가 계속 줄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리얼미터 여론조사는 ARS로 한 조사입니다. 2,004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인데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30.5%, 이재명 경기지사가 25.3%입니다. 그 오차 범위가 플러스 마이너스 2.2%이기 때문에 오차 범위를 지금 살짝 벗어나 있는 건 사실이지만 특이한 점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3개월째 선두긴 하지만은 점차
격차가 줄어들고 있다는 예. 거죠. 그러네요. 이재명 예. 지사는 2개월 연속 상승세다. 그러면서 윤석열 전 총장과의 차이를 많이 줄이고 있다. 네. 그 지역별로 보면은 서울에서는 윤석열, 경기에서는 이재명 지사가 우위입니다. 그리고 네. 당연히 호남에서는 이재명 지사, 경북에서는 그 호남에서는 이재명 지사, 그리고 영남권에서는 윤석열 총장이 우세한 예, 것으로 예. 나타나고 있는데 저는 여기서 눈여겨보는 대목 중에 하나가 직업별로 보면은 자영업자는 그러니까 왜 중요하냐면은 우리 경험칙상 자영업자 표가 어디로 가느냐가 굉장히 선거에 판도를 가는 그런 경우가 많은 예. 그런데 예. 지금까지 보면 아직까지 자영업자의 선택은 윤석열 전 총장 측이 조금 더 우세한 것은 사실입니다. 예. 네. 그런가 하면 오늘 나온 전국 지표 조사에 의하면 뭐 양강이라는 건 같습니다만 이재명 지사가 조금 앞서는 것으로 나왔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거는 뭐 왜 이런 차이가 나는 겁니까? 전국 지표조사라는 것은 여론조사 기관 4곳에서 동시에 공동으로 실시하는 조사입니다. 여기서는 ARS 조사가 아니라 전화 면접원이 조사를 하는 조사인데 예. 여기 조사를 보면은 이재명 지사가 26%, 윤석열 전 총장이 22%, 오차 범위가 1000명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3.1% 포인트일 겁니다. 그래서 오차 범위이긴 하지만은 이재명 지사가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네. 공통적으로 보면은 ARS로 조사하는 리얼미터나 한국사회 여론연구소 조사는 윤석열 총장이 앞서는 것으로 나옵니다. 예. 그리고 전화 면접원이 하는 지표조사라든가 한국갤럽 조사를 보면은 이재명 지사가 앞서는 것으로 나타나고 예. 있습니다. 이거 무슨 차이가 있을까? 예. 궁금할 수밖에 없는 대목인데요. 그렇죠. ARS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ARS 전화를 하려면은 굉장히 많은 거를 물어봅니다. 당신의 직업이 성별이 뭡니까? 연령층이 뭡니까? 아니면 지역이 어디입니까? 물어보고 대통령 국정 지지합니까? 어느 정당 지지합니까? 또 대선 후보로 누가 적합하다고 봅니까?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물어보는데 그거를 인내심을 갖고 이렇게 응답한다라는 것은 계속 기계의 음에 따라서 1번부터 뭐 몇 번까지 누른다라는 것은 정치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은 분들이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중간에 그만두면 그건 응답률이 잡히지 않습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한 10여 분을 끝까지 참고 있다라는 것은 굉장히 정치에 관심이 높은 분의 그 반응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전화 면접원 조사는 전화 면접원은 직업이 이거기 때문에 상대방의 대화를 이끌어내는데 응답을 이끌어내는 데는 특화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 고관여층뿐만 아니라 많은 의견들을 많은 층의 의견을 반응을 이끌어낼 수 있다라는 그런 점에서 또 장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ARS 조사를 보면은 샤이 보수, 샤이 진보의 반응을 이끌어낼 때는 장점이 있다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예. 하지만은 ARS 조사는 문제점은 뭐냐면은 참여에 응답하는 층 자체가 어느 정도 자기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네. 어느 정도 바이어스가 돼 있는 층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표본 선정 과정에서부터 철저하게 투명하게 이루어져야지 일반 민심과 괴리가 생기지 않는다. 그런 문제점은 있을 수 있다라는 점은 지적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렇다면 두 조사 방법 가운데 어느 조사가 진짜 민심을 대변하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겠네요. 그거는 정확히 알 수는 없고요. 예. 그래서 이제 추천하는 것이 한 조사를 보더라도 지난달과 또 이번 달 이 트렌드를 보면서 종합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낫다라는 추세를 부분들이고요. 보라는 추세를 말씀이시죠? 보라는 거고. 예. 그래서 첫 번째 볼 게 ARS냐 전화 면접원 조사냐. 두 번째를 보신다면은 오차 범위냐. 예. 그러니까 오차 범위가 뭐 1000명이면은 3.1이고 2,000명이면 2.29 이럴 겁니다. 네네. 그 오차 범위 내에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살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원조 친노로 불리는 이광재 의원이 대선 출사표를 던졌거든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광재 그 의원 경우에는 대표적인 친노 인사 아닙니까? 예. 과거에 좌이정, 우광재 이럴 정도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측근이고 비서 출신인데 그동안 참 정치적인 부침이 심했습니다. 그 강원도지사 할 때는 박연차 게이트 사건 때문에 그 지사직을 상실하면서 거의 10년 동안 낭인 생활을 해오지 않았습니까? 예. 그동안에
재단법인 여시제 이사장 지내면서 국가 경영 전략 이런 것에 대한 숙고를 많이 했고 또 내공을 많이 쌓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작년 총선에서 이렇게 부활하긴 했지만은 과연 이광재 의원이 여권의 대선 판을 흔들 정도의 파괴력을 가질 수 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좀 의문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3강으로 이루어진 1강 2중으로 이루어진 벽을 넘을 수 있을까? 그거는 아직 잘 확신을 못 하겠습니다만 그래도 이광재 의원이 지난 부산시장 보궐선거 과정에서 거의 부산에서 상주를 하다시피 했습니다. 그래서 그랬군요. 상당히 부산 민심을 많이 얻었고 부산 지역 의원들의 지지도 지금 상당히 많이 얻는 그런 양상이거든요. 그래서 정치라는 건 모릅니다. 앞으로 여당판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 새로운 다크호스로 부상할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는 또 없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지금 대선 출사표 던지고 있는 그 화면 지금 보여드렸는데 여기에 지금 친노친문 좌장이라고 할 수 있는 이해찬 전 대표가 참석했어요. 그렇습니다. 이해찬 전 대표가 노무현 대통령 탄생시 아주 결정적 역할을 한 장본인이다라면서 추켜 세웠거든요. 그런데 이해찬 대표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민주당 대선 주자들이 계속 노력하고 있잖아요. 이해찬 전 대표의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느냐. 그래서 일부는 이재명 지사한테 쏠려 있지 않느냐 이런 분석들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이해찬 전 대표의 상징하는 것이 광장이라는 개념이죠. 광장 지지 모임이 광장이었고 그런데 이재명 지사의 지지 모임이 민주평화 광장 아닙니까? 광장자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광장 출신 인사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다는 점. 그리고 이해찬 전 대표 하면은 상징이 광장입니다. 그 70년대부터 서울대 운동권 출신 인사 중에 이들이 상당수가 봉천동하고 신림동에 책방을 많이 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이해찬 전 대표의 광장 서적에서 시작이 됐고, 그다음에 뭐 이제 김부겸 총리 같으면은 백두 서점, 뭐 김문수 대학 서점 이렇게 많이 했는데 그 원적격이 광장 서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광장이란 말이 들어간 것을 이해찬 전 대표가 이재명 지사를 지지하는 상징적인 것이 아니냐 이런 분석들이 많은데 제가 보기에는 이해찬 전 대표의 마음은 물론 이제 될 사람을 되는 것을 밀어주자라는 것이 이제 큰 마음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기본적인 마음은 민주당의 집권을 연장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당이 분열하면 안 된다. 이 시점에서는 내가 누구를 적극적으로 지지한다라는 의사 표현을 할 단계가 아니다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경선이 끝난 이후에 적극적으로 지원에 나설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분석합니다. 이해찬 전 대표가 사실 말씀하신 대로 정확하게 누구를 지지한다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 보니까 정세균 전 총리도 이재명계와 이해찬 전 대표가 누구에게 마음이 가 있냐 이걸 가지고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만난 내용을 이야기를 했는데요. 관련 내용 듣고 오겠습니다. 총리님의 비전을 저희가 언제쯤 혹시 제대로 들을 수 있을지 시간이 별로 많이 남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곧 나올 겁니다. 그리고 아직 좀 그 본격 행보 이후에 지지율이 좀 정체다 이런 평가도 좀 있는데 너무 조바심 가질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진정성을 가지고 국민들에게 다가가고 최대한 소통을 강화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찬 전 대표도 만나셔서 얘기 좀 나누셨나요? 얘기야 항상 나누죠. 우리야. 추훈 해설위원은 이해찬 전 대표가 끝까지 누구를 지원하지 않고 후보가 결정되면 지원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고 계셨어요. 그렇습니다. 그럴 관측이 저는 개인적으로 높다고 보고요. 왜냐하면 이낙연 전 대표나 정세균 전 총리 이런 분들하고 척을 지는 것이 이렇게 그 민주당의 대선 전략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판단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권에서는 이제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한 견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가 오늘 출간 기자 간담회를 열었는데요. 윤 전 총장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듣고 오겠습니다. 야권에 앞서가는 주자는 빨리 드러냈으면 좋겠어요. 생각이 무엇인지 또는 본인의 내면에 어떤 것을 담고 있는지 뭔가 숨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그것은 당당한 태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낙연 전 대표 윤석열 전 총장이라고 하지 않고 야권에 앞서가는 주자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얼마 전 이재명 지사도 포장지 발언을 하면서 빨리 나와라, 빨리 등판하라 했잖아요. 이낙연 전 대표도 마찬가지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윤석열 전 총장이 정치 참여 선언을 언제 하느냐 이게 참 관심인데요. 네. 아마 그래서 지금 김호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취임한 이후에 그러니까 본인의 부인이 들어선 이후에 할 그 정치 참여 선언을 하지 않겠느냐라는 분석 그리고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맞춰서 지도부가 새로 구성된 이후에가 시점이 아니겠느냐라는 분석 여러 가지 분석이 가능합니다. 예. 하지만은 분명한 거는 윤석열 전 총장의 이렇게 정치 참여 선언이 늦어질수록 여론조사를 보면은 이제 피로감이 쌓여가지고 점차 하락하는 추세가 아닙니까? 지금도 조금씩 하락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반영을 하는 것들이고 또 반면에 여권 인사들이 이렇게 주장하듯이 빨리 나와라 했을 경우에 윤석열 전 총장이 감내해야 될 그 위험 부담도 있는 거죠. 뭐냐면은 검증이 본격화된다라는 겁니다. 검증이 본격화되는데 윤석열 전 총장 단기 필마로 그걸 막을 수가 있을까라고 하는 부담감이 굉장히 높을 겁니다. 윤석열 전 총장의 지지도가 그래 높은 건 사실이지만은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윤석열 전 총장의 등판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거거든요. 그렇지만은 검증 과정에서 제대로 해명하지 못하고 제대로 풀어나가지 못하는 부분들이 쌓이면은 그런 기대감이 실망감으로 바뀌어서 지지도가 하락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 그런 면들도 아마 윤 총장 측에서는 좀 고민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시점을 저울질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물론 지금 당장 세력을 갖춘 뭐 국민의힘에 입당했다라든가 라면은 보호막이 있겠지만은 그것이 아닌 상황에서는 정말 혼자서 막아야 되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기 때문에 더욱 그럴 겁니다. 그런데 어제 그 송영길 대표가요, 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윤석열 파일을 모으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좀 검증을 벼르고 있다라는 이야기로도 들리는데 그렇습니다. 야당이 크게 반발하지 않았습니까? 야당 뭐 정진석 의원이 크게 반발하고 하는데 그 윤석열 전 총장의 검증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또는 뭐 정치권에서의 검증뿐만 아니라 언론에서의 검증, 대선 주자로 대권 후보로 우뚝 서기 위해서는 그런 지난한 과정들을 겪어야지 쓰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 대선 과정에서 우리가 반추해 보면은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도 결국 이런 검증 과정을 본인이 극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중도 포기한 그런 것 아닙니까? 윤석열 총장도 아마 스스로 준비는 하고 있으라는 생각은 그렇게 예측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등판의 시점은 새로운 검찰총장이 취임하고 나서 아니면 국민의힘 당대표가 선출되고 나서 그 이후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 해주셨고요. 이낙연 전 대표 오늘 출간 기자간담회 때 책 내용을 보니까요. 책 내용이 많이 기사화됐습니다. 논문의 제일 저자 등재, 부모 찬스 이용, 인턴 조건, 입시제도 자체가 불공정한 것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혹시 조국 전 장관을 비판하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당연히 그런 뉘앙스가 담겨 있죠. 이낙연 전 대표 굉장히 신중한 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책을 냈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물론 예고가 됐지만 상당히 의아했는데 왜냐하면은 정치인들 책 많이 내지 않습니까? 이낙연 전 대표는 본인이 그 전남도지사 도전할 때 그때 이제 책을 한 번 낸 적이 있고 또 다른 책이 뭐냐면은 칠남매거든요. 칠남매가 어머니를 그리워하면서 최근 어머니의 추억이라는 책을 2007년에 좀 자전적인 칠남매가 공동으로 낸 것 외에는 책을 낸 적이 없습니다. 총리 시절에 한번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왜 책을 안 내십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본인이 내면을 참 드러내기 부끄럽다. 그리고 아니면은 과장하거나 거짓말해야 되는데 나는 그럴 사람이 못 된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적이 있는데 그래서 이거 책도 본인이 쓴 책이 아니라 대담집 형식으로 쓴 이제 자기의 정책 구상을 밝힌 책이더라고요. 여기에서 조국 전 장관을 겨냥하듯 한 내용을 담은 것은 아무래도 2030 세대들의 그런 상실감 이런 것들을 좀 무마시키고 또 그들에게 어떻게 보면은 겨냥한 것이다. 이런 뜻이 담겨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김호수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있었습니다. 여야 대치 끝에 결국 파행됐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인사청문 보고서를 31일까지 보내달라고 다시 요청을 했습니다만 야당은 부적격 입장을 냈습니다. 각 당 입장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청와대로부터 재송부 요구가 오는 대로 우리 당은 청문 보고서 채택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야당에서도 이 터무니없는 트집 잡지 말고 여야 합의를 통해 청문 보고서를 채택하는 데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대적 과제인 검찰 개혁의 흔들림 없는 마무리를 위해 꼭 일을 해야 할 적임자로 보입니다. 정관 외우를 몸소 보여준 데 이어 금융범죄 사건에 엄정 대응하겠다면서 스스로 금융범죄 사건을 변호하는 내로남불의 행태까지 보였습니다. 이런 사람이 검찰총장이 된다면 그야말로 대한민국의 법과 정의에 대한 모독입니다. 네, 국민의힘에 이어서 사실 정의당도 부적격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정의당의 데스노스가 통했는데 요즘엔 통하지 않아요. 그래서 아마도 임명을 강행하지 않을까 이런 전망이 많은데 그렇게 보십니까? 예, 31일까지 시한을 정했기 때문에 6월 1일이 되면은 바로 임명 절차로 들어갈 가능성이 뭐 확실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제 청문회 과정을 쭉 보니까 물론 이제 김호수 후보자가 도덕성 그리고 중립성 이 부분에 대한 믿음을 확실히 못 준 건 사실입니다. 제가 보기에도 왜냐하면 이제 피해 가려고만 했고요. 솔직히 대답을 이끌어내지 못했는데 그렇지만 야당이 그러면 결정적인 한 방을 먹였느냐 그러지도 못했습니다. 공방으로 오간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임명이 되더라도 청문회 과정에서 제기된 본인의 그 도덕성 문제 또 검찰 중립성 문제 이 부분은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된다. 이런 지적은 꼭 해주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정치권 이슈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은호 해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탄식해놓고 홍어 거시기가 된 검찰개혁. 그래서 사실 이게 왜 이런 시작은 창대했는데 이제 끝이 너무 좀 쪼그라들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 홍어 거시기가 그런 겁니까? 예, 저기 제1항 검찰총장 후보자 김호수 인사청문회를 상정합니다. 검찰 스스로 수사 관행과 조직 문화 등에 대한 끊임없는 혁신을 통해 국민이 원하는 진정한 검찰 개혁을 완성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문재인식 검찰 개혁은 일 못하는 사람 고르고 있어요. 네. 그렇죠? 네, 맞습니다. 수사 방해 잘할 사람 고르고 있다고. 그렇죠? 네, 맞습니다. 우리 서민 교수님은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저는 태어나서 이렇게 권력과 이렇게 맞서면서 정말 수사를 하는 그런 검사를 처음 봤고 그래서 이제 되게 존경하는 마음을 갖게 됐는데 총장 하실 때 이걸 유념하셔야 돼요. 윤석열 검찰의 전철을 절대 밟으면 안 됩니다. 검찰 개혁과 싸웠습니다. 윤석열 검찰은 살아있는 권력과 싸운 게 아니고 검찰 개혁과 싸운 거예요. 만약에 윤석열 검찰이 조국 장관을 수사한 만큼 청와대를 수사한 만큼 그 반대편에는 나경원 의원을 수사했거나 아니면 패스트트랙을 수사했거나 아니면 윤석열 총장 본인의 부인과 장모를 그렇게 수사했다면 편파적인 이런 검찰총장이었다 이렇게 욕은 안 먹을 겁니다. 예, 장재원입니다. 후보자님, 네.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축하는 축하인데 후보자는 김학의 불법 출국 금지 사건에 최종 허가자로 지목됐습니다. 주요 피의 선상에 있는 분이에요. 검찰총장에 취임해가지고 기소된다? 끔찍하지 않습니까 이거? 근데 우리나라 법제가 그렇습니다. 여기 다 아시겠지만 누구든지 뭐 이런 말 하면 좀 화내실지 모르지만 존경하는 장재원 의원님도 고소 고발이 되면 피의자가 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 공격적으로 답변하시죠.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예,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 더 드릴게요. 제가 답변하는 시간이니까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일방적으로 답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난 시간이 없는데. 알겠습니다. 그렇죠. 교수님은
한 번 좀 드리겠습니다. 예. 조수진 의원님 툭하면 제 얘기하시는데 그 발언권 없고 얘기하세요. 눈 그렇게 크게 뜬다고 그렇게 뭐 이렇게 똑똑해 보이지 않으니까 발언권 없고 말씀하십시오. 자, 그렇게 표현을 앞으로 좀 정제해서 해주실 필요가 있고요. 정제에서도 예. 그 교수님의 블로그 이렇게 하면서 탄식해놓고 홍어 거시기가 된 검찰개혁. 그래서 사실 이게 왜 이런 이게 그러니까 검찰개혁이 지금 제대로 안 됐다 이런 뜻일까요? 시작은 창대했는데 이제 끝이 너무 좀 쪼그라들었다 이런 아, 그 홍어 거시기가 그런 겁니까? 예, 저기 그게 그 지방 사투리, 전라도 사투리로 알고 있고, 그러니까 전라도에서 많이 쓰는 말인데. 교수님, 제가 전라도인데요. 전라도인데 제가 오히려 교수님한테 여쭤보는 게 수도권 지역 오피스텔에서 외국인 여성들을 동원해 기업형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남부경찰청은 지난해 8월부터 최근까지 경기도 용인과 이천 등의 오피스텔 9곳에 콜센터를 차려놓은 뒤에 성매매 13,000여 건을 알선해서 5억여 원을 챙긴 혐의로 16명을 붙잡아 이 가운데 6명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월 경기도 화성시에서 집단 폭행을 벌인 외국인들은 국내에 뿌리내린 마약 조직원이었던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은 러시아와 우즈베키스탄 등 외국인 23명을 마약류 관리법 위반과 범죄단체 조직죄 혐의 등으로 구속하고 이 가운데 16명을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오후 4시 50분쯤 경기도 가평군 읍내리의 한 공공기관 공사 현장에서 전기 작업을 하던 50대 남성이 감전사고사를 당했습니다. 해당 작업자는 전신에 사도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이 됐고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천 굴포천에서 6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어제 아침 7시 40분쯤 동양동 굴포천 당미교 인근에서 61살 A씨가 숨져 있는 것을 산책하던 주민이 발견해 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시신에 외상은 없었고 부패도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A형 간염 환자가 급증해 방역당국이 조사한 결과 수입 염장 바지락살로 만든 조개젖에서 A형 간염 바이러스가 검출됐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인천 남동구와 함께 환자들을 심층 역학조사해 이들이 인천의 식당에서 염장 바지락살로 만든 조개젖 반찬을 먹었으며 경기도에 있는 오일장에서 조개젖 제품을 구매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5개월 동안 112에 3천여 차례 욕설과 허위 신고한 50대 악성 신고자가 제주경찰에 구속됐습니다. 송 씨는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범죄 관련 신고 내용이 없는데도 112에 전화해서 욕설과 폭언 등으로 상습적으로 하는 등 3,200회 이상 허위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병원으로 가는 구급차 안에서 남편과 구급대원을 폭행한 40대 여성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소방당국은 현장 대원들이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김민성 기자입니다. 병원으로 가는 구급차 안, 말다툼하다 구석으로 피한 남편의 가슴팍을 여성이 발로 밀어찹니다. 말리는 구급대원에게도 손가락질하더니 이내 신발을 주워 휘두르고 또 발로 어깨를 내려 찍습니다. 사건이 벌어진 건 지난달 5일 오후 2시쯤 여성이 쓰러져 있다는 신고로 출동한 이 구급대원은 주변 종합병원으로 가는 길에 봉변을 당했습니다. 팔로 막아서 다행히 크게 다치지는 않았습니다. 소방은 이 여성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구급차는 보시다시피 좁은 환경을 가지고 있고 이 차가 주행 중에 구급대원이 폭행을 당한다면 예상치 못한 사고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출동한 소방대원을 방해할 경우 소방기본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구급차 등에 CCTV를 설치해 적극적으로 처벌하고 있지만 구급대원 폭행 사례는 좀처럼 줄지 않고 있습니다. 나를 위해 구슬땀을 흘려준 은혜를 폭력으로 갚는 행위, 술김에 홧김에 하더라도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입니다. YTN 김민성입니다.
한국은행이 현재 기준금리를 일단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그러나 경제 상황에 따라서 기준금리를 인상할 수도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가계부채에 대해서는 적절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암호자산에 대해서는 여전히 부정적인 의견을 밝혔습니다. 박병환 기자입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일단 현재 0.5% 기준금리를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연내 금리 인상 가능성을 처음으로 내비쳤습니다. 이 총재는 기준금리를 동결한 한은금융통화위원회가 끝난 뒤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연내 기준금리 인상 여부는 경제 상황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연내 인상 여부는 결국 경제 상황의 전개에 달려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이어 올해 실질 국내 총생산 GDP 성장률을 4.0%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기대 이상의 수출 호조와 지난 3월 말 국회에서 통과된 추가 경정 예상 등 재정 효과 등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4월 수출은 511억 9천만 달러로 1년 전보다 41.1%나 급증했고 관세청이 잠정 집계한 이달 20일까지의 수출도 311억 2천만 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53.3%나 증가했습니다. 이 총재는 우리 경제의 최대 현안으로 부상하고 있는 가계부채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가계부채의 지금 그런 증가세가 계속 지속되는 것은 좀 그것은 억제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암호자산 시장 규모가 급속히 확대된 데다 가격 변동성이 매우 커 금융 안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말해 여전히 암호자산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밝혔습니다. YTN 박병환입니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100주 연속 오름세를 이어가면서 요즘 수도권에서 전셋집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물건 자체가 거의 없고 그나마 있는 전셋집은 가격이 천정부지로 올랐는데 하반기 전망도 먹구름이 잔뜩 끼었습니다. 조태영 기자입니다. 재건축을 앞두고 곧 본격 이주가 시작되는 아파트 단지입니다. 공사 기간에 살 집을 주변에서 구하려는 이주민이 몰리면서 전세 물건에 씨가 말라버렸습니다. 서울 서초구의 아파트 전셋값은 한 주 만에 무려 0.16%나 오르며 오름폭을 대폭 키웠습니다. 재건축 이주발 전세대란 우려가 크지 않다던 정부의 예상이 무색한 결과입니다. 전세 월세 물량들이 많아봤자 몇십 세대 그 정도 있을 텐데 2,500세대라고 하면 저희 반포뿐만이 아니라 각 지역에 지금 전반적으로 영향을 주지 않을까 싶어요. 전셋값이 오른 건 서울 서초구만이 아닙니다. 서울 전체로도 무려 100주 연속 상승세입니다. 장기간 이어진 저금리 기조 등으로 전세 시장이 위축된 상황에서 지난해 여당이 강행 처리한 임대차 3법의 영향이 겹쳐 물건이 아예 자취를 감춰버린 겁니다. 전세난은 실수요자에게 내 집 마련을 서두르게 해 부동산 시장 전반의 불안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전국 아파트값은 매주 0.2%가 넘는 높은 상승률을 보이는 추세입니다. 올해 누적 상승률은 지난해 같은 기간의 2배가 넘습니다. 6월부터는 전월세 신고제까지 시행이 되면서 임대차 3법이 본격적으로 가동돼서 민간 아파트 전세 물건이 더 부족해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올해 서울의 새 아파트 입주량이 3만 호가량으로 전년에 비해서 40% 정도 줄어들기 때문에 끝모를 전세난과 부동산 시장 불안 속에 전세를 찾는 실수요자의 괴로움은 하반기에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조태현입니다. 코로나19의 긴 한파로 여성 노동자의 삶도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여성이 많이 일하는 도소매업 등이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은 데다가 정상적인 학교 수업 등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자녀를 돌보기 위해서 직장을 포기하는 여성도 늘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 임금과 근속 연수 등에서 남녀 차이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승훈 기자입니다. 근로자가 500명이 넘는 직장은 여성 근로자 수가 어느 정도는 돼야 합니다. 적어도 10명 가운데 3명은 여성이 돼야 한다고 정부는 보고 있습니다. 이런 관리를 받는 직장을 대상으로 처음으로 남성과 여성의 임금을 비교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남성을 100으로 봤을 때 여성 근로자는 68 정도의 임금을 받았습니다. 근무를 계속한 기간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여성 근로자의 근속 연수가 남성보다 2년 가까이 짧았습니다. 늦기는 했지만 그나마 지난 2006년부터 관리를 해서
직장 내 여성이 받는 차별이 많이 나아졌다고 정부는 말합니다. 물론 이런 평가에도 여전한 한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대상 기업 자체가 아직 그렇게 많지 않은 상황이어서 더 많은 기업이 A의 제도를 통해서 이런 여성 고용에 있어서 좀 더 그 비율을 높이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라는 지적도 있어왔고 또 업종별로도 여성 고용 비율이 격차가 많이 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성을 덜 고용하고 또 이런 상황을 고쳐보겠다는 노력마저 부족한 기업 이름도 공개했습니다. 3년 연속 낙제점을 받아 명단 공표 대상에 오른 곳은 모두 30개 회사입니다. 이 가운데 직원이 1000명이 넘는 회사는 7곳입니다. 최근 여러 고용 지표가 다소 회복세를 보이는 가운데도 꺾인 30, 40대 여성의 취업률만큼은 좀처럼 나아질 걸로 보이지 않고 있어서 더 걱정입니다. YTN 이승훈입니다. 한번 가도 잘 어울리시는 것 같습니다. 모두게 다치고. 여기는 이제 이거 우리 왔다 어떻게? 그래서 이 정도 괜찮은데. 요게 지금 2, 3층에 있는 인원들이 식사를 하는 것이고, 요것은 유족. 이거 우리 왔다 특별히 만든 거 아니죠? 아닙니다, 아닙니다. 원래 이렇게 네, 계획된 겁니다. 네, 네. 요만큼 가져가라 이런 의미로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오늘 내일. 1차 PCR 검사가 다 무슨 봐? 휴가 갔다 오신 게 지금 얼마나 됐어요? 며칠 됐어요? 2일. 화요일 날 보겠지? 지금 이틀 여기 계시고 2주까지. 예. 대표님 하루 일과가 주간에 뭐 그냥 하루 종일 그냥 이렇게 접촉 교육이 안 되니까 해부대별로 이렇게 그 자격 인정 평가라든가 이런 자율 과제를 줘가지고 학습하고 평가하고 이런 개념입니다. 식사하신 건 어떻습니까, 우리 김영관 선생? 저는 아주 만족하는. 괜찮습니까? 먹을만 합니까? 근데 여기 조리병들이 어디 조리 솜씨 괜찮아요? 먹을만 해요? 네, 맞습니다. 다행이네.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방금 보신 것처럼 휴가 뒤에 격리병사에 대한 이 부실급식 파문이 이제 정치권에서도 뜨거운 감자가 됐습니다. 군 급식 폭로 이후 종합대책도 나왔지만 추가 폭로가 잇따르고 조리병 복무 여건 문제로까지 확산했는데요. 국방부 출입하고 있는 이승윤 기자와 함께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앞서 저희 영상으로 봤잖아요. 송영길 대표가 찾아간 부대. 네. 거기 급식은 아주 잘 나온 것 같은데요. 네. 거기 어딥니까? 거기가 그 경기도 양주시에 있습니다. 예. 그 육군 72사단 202 여단인데요. 네. 한 끼에 뭐 2,930원이라는 이 군 급식 예산에 비해서 굉장히 잘 나왔죠. 예. 이렇게 계속 나왔으면 아마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요. 저 보세요. 야. 지금 잘 보시면은 나왔습니다. 뭐 저희가 보기에는 먹고 배가 불러서 정말 더 생각이 안 날 것 같은데 네. 이렇게 잘 나오는데도 이제 이런 문제가 생겼지 않습니까? 결국은 일부 병사들은 제대로 못 먹는다는 거고 그런 면에서 이제 송영길 대표가 이제 얘기한 거는 역시 2,930원 정도 되다 보니까 못 먹는 병사들은 제대로 못 먹는다. 그러니까 이런 현상에 자괴감이 든다면서 앞으로 이제 재정 계획을 논의하는 이 당정 회의를 통해서 개선책을 강력히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예. 이에 따라서 현재 아직까지 10,000원 이상이 안 되는데 1,500원 수준으로 이제 하루 군 기본 급식비가 올라간다는 게 이제 현재 국방부 추진 계획인데 이렇게 정치권에서도 자괴감이 든다면서 앞으로 도와주겠다는 의사를 밝힌 만큼 예. 아마도 탄력이 받을 전망입니다. 예, 앞서 보여드린 영상에서 송영길 대표가 좀 예리한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 왔다고 이렇게 특별히 준비한 건 아니지요?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사실 어제 야당 의원들이 방문한 부대에서 푸짐한 삼겹살이 있는 급식이 나와서 이게 이제 잘 나오는구나 싶었는데 또 논란이 됐다고 정치인들에게 들었어요. 잘 보이려고 혹시 그렇게 일시적으로 내놓은 것 아니냐 이런 비판 지적이 있어요. 네, 정말 저도 사실 이 부분에 대한 의구심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군에도 사실 문의를 해봤는데 예. 군에서는 절대 아니다. 이거는 뭐 정말 원래 나오는 대로 나온 거다라고 평소 저렇게 했습니다. 먹는다고요? 왜냐하면은 예. 이제 그 부실급식 제보가 나온 이후에 많이 이제 좋아졌다는 거죠. 그래서 제보 원래 이 51사단이 바로 처음에 이 부실급식비리 제보가 나왔던 곳입니다. 예. 근데 어제 이 야당 의원들이 방문한 날에
공교롭게도 삼겹살 구이가 나와서 야 평소에도 이렇게 먹는다 아니다 먹어본 적 없다 이런 논란이 일었습니다. 예, 저희 지금 보이는 오른편에 게, 나온 게 예. 삼겹살인가요? 예, 이게 지금 부실급식 같이 부실급식이었고요. 이제 제가 방금 지금 넣었는데. 나오고 있는 것이 어제 야당 의원들이 먹었다는 삼겹살 네, 맞습니다. 급식입니다. 네. 어제 부대 설명을 들어보면은 어제 제공된 삼겹살 1인 정량이 300g이고 예. 이 명이나물을 추가로 제공을 했다고 합니다. 해당 부대는 설명을 좀 했어요. 사실은 이게 부실급식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신경을 좀 썼다. 그래서 이런 게 절대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일단 말은 했습니다. 예. 네. 그리고 해당 부대에서 근무한다는 병사도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은 삼겹살 데이라서 삼겹살로 늘 식사를 이때는 하고 있고 삼겹살 데이가 아니더라도 부대에서 이 자주 중대끼리 삼겹살을 구워 먹는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병사들이 삼겹살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부대 같은 경우에 좀 여력이 될 때는 이 삼겹살을 좀 먹는다 이런 설명이었습니다. 네. 그런데요, 제가 궁금한 게 한 끼에 2,930원이라고 했잖아요. 조금 전에 우리가 본 급식 저게 한 끼에 2,930원짜리가 맞습니까? 이게 이제 규모의 경제가 아마 이제 통하는 문제일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그럼 군부대 저렇게 줄 수도 네. 있었는데 네. 저렇게 줄 수도 있는데 그렇게 공급을 하지 않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이제 바로 문제인데요. 예. 그러니까 전체적인 부대 아마 뭐 80% 이상은 아마 식사를 저렇게까지는 네. 아니더라도 꽤 잘 나왔을 텐데 근데 일부 부대 같은 경우에 특히 격리장병은 네. 사실 이제 코로나 상황으로 생긴 추가 수요입니다. 그러니까 예. 이 추가 수요에 대한 정성과 이 관심이 중요한데 이제 다른 병사들은 제대로 먹더라도 격리병사들 같은 경우 똑같이 잘 먹어야 되는데 예. 이제 격리병사들에 대한 급식 같은 경우에 굉장히 부실한 경우가 많았거든요. 왜냐하면 급양 감독을 제대로 안 하기 때문에 제대로 나가는지 안 나가는지 그리고 조리병이 이 관심을 더 기울이는지 안 기울이는지가 중요한데 이 부대별로 편차가 굉장히 컸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 만일 전체적으로 정말 문제가 심각한 그런 오류가 있었으면 아마 전 부대에서 막 저 들불처럼 아마 여러 가지 이제 사진이 올라왔을 텐데 사실 정해진 일부 예. 부대에서 이 부대가 계속 문제가 올라오고 있고 네. 그리고 이제 문제가 제기되는 걸 보면은 일단 일부 부대에서 일단 특히 이제 코로나 상황에 대비한 이런 비상 상황에 대한 대비한 이 준비 태세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고 특히 이 간부들이 이에 대한 감독이 제대로 되지 않다 보니까 안 그래도 지금 육군 조리병 한 명이 병사 75명을 책임을 져야 됩니다. 예. 그런데 예. 이런 상황에서 격리병사까지 이제 들어와서 도시락을 챙겨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사실은 정말 투철한 책임감이 있다면은 그런 어려운 끝까지 잘 점도 챙기겠지만 있군요. 예, 예. 근데 근데 제대로 이제 관리 감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누가 이걸 제대로 챙기겠습니까? 이제 예. 그런 문제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뭐 사실 먹는 문제를 가지고 삼겹살을 많이 구워준다, 평소 때 이렇지 않다 이런 얘기하는 게 조금 어떻게 봐야 될까? 좀 치졸하다고 해야 될까? 그런 생각도 드는 건 사실인데 이게 또 조리병 혹사 논란으로까지 번졌어요. 네, 맞습니다. 예. 이 조리병 문제하면 두 가지가 일단 문제가 있는데요. 일단은 이 부실급식 파문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군부대에서 문제가 된 건 아닙니다. 해군이나 공군은 좀 상당히 덜했죠. 네. 부대별로 상황이 다르기 때문인데 먼저 이 조리병 현황을 보면 6회 공군을 합쳐서 모두 10,000명이 안 됩니다. 예. 9,000명입니다. 근데 전체 병력은 55만 명이니까 약 뭐 1.6%에 불과한 수준이죠. 근데 이 병력 수에 비해서 조리병 수가 절대 부족한 육군의 경우에 특히 문제가 많이 제기가 됐습니다. 육군은 이 조리병 한 명당 장병 75명의 평일, 휴일 이 삼시세끼를 챙겨야 한다는 거죠. 누구 휴가 가면 이제 150명도 챙겨야 되는 상황이고요. 근데 군의 종합 대책 발표까지 이어지면서 양을 늘릴 주라 그랬으니까 이 조리병들은 더 업무 부담이 가중돼서 지금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저한테도 이렇게 댓글로 여러 조리병들이 좀 예. SOS를 치기도 했습니다. 그랬군요. 예. 국방부는 일단 이 부대별로 지휘관과 또 이 간부의 관심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사실 좋은 사례를 한번 설명을 드리면요. 부실 폭로가 잇따랐던 육군 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 이 페이스북에 올라온 이 육군 2기갑여단 공병대 급식 사진이 좋은 예인데요. 부대 자체 운영비로 식사 외에도 이 지휘관의 격려 메시지가 하나하나 붙어있는 피자와 간식, 음료수가 푸짐하게 제공됐습니다. 예. 이 지휘관과 간부의 관심에 따라서 어떤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보여준 사례고요. 나쁜 사례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 국방부 직할부대인 이 계룡대 근무지원단 이하부대인데요. 보시다시피 텅텅 비었죠. 예. 이 국방부에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원인은 급양 감독 소홀로 드러났습니다. 이 도시락 포장 과정에서 식당과의 소통 그리고 급양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반찬이 부족한 상황에서 밥만 이렇게 채운 상태에서 포장을 마무리해버린 겁니다. 결국 국방부는 이 급양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던 주말과 아침 식사에도 군 간부들이 모두 나와서 이 제대로 배식이 이루어지는지 점검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네. 저렇게
먹고 어떻게 나라를 지킬 수 있겠습니까? 네. 정말 황당합니다. 서욱 국방장관이 군부대 급식 현장에 다녀왔고요. 정군 지휘관 회의도 2차례나 열었습니다. 네. 자, 보면 궁극적으로 뭐가 제일 문제라고 보십니까? 일단 저는 세대 차이가 좀 있다고 봅니다. 이 급식에 대한 인식 차가 분명히 존재하는데요. MZ 세대의 병사들은 양보다는 질, 먹을 만한 급식을 중시합니다. 이 제일 미움받는 메뉴가 이른바 똥국이라고 하는데 똥국 뭔지 아십니까? 이 똥 색깔 비슷한 죄송합니다. 이 된장 국물인데 정말 싫어하고 김치도 싫어하고 또 쌀국수도 싫어한다고 합니다. 또 시래기 있고 방울토마토 나오면 아예 뭐 이날 급식 포기한다 이런 얘기도 나올 정도고요. 기존 급식이 왜 이러냐? 맛보다는 칼로리에 맞춰서 제공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또 지역 농민들과의 상생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군부대와 이 지역 농협 간의 연간 단위 지역 농산물 계약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 MZ세대 병사 입장에서 맛없는 급식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해결책은 크게 2가지 정도입니다. 육군은 인구 급감에 따른 군 병력 규모 축소로 이 조리병 7,000명도 앞으로는 아마 전투병력으로 활용을 해야 되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일단 남영신 육군참모총장은 간부 식당을 없애고 병사 식당으로 통일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다만 이 병영 식당의 민간 위탁은 이 전시를 대비한 야전 급식 필요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다 확대는 어렵고 일단 훈련소, 각군 교육 훈련 기관으로 국한을 할 가능성이 높은 상태입니다. 군은 일단 가장 손쉬운 방법으로 이 부대별로 원하는 급식을 받을 수 있게 이 경제적인 재량권을 좀 늘려주기로 했습니다. 일단 올해는 코로나19로 쓰지 못하는 예산, 일반적으로 이제 불용 예산이라 부르는데요. 그 예산을 활용을 하고 내년에는 이제 1,500원으로 급식비가 늘어나면은 뭐 어떤 부대에서 치킨을 원하면 치킨 잔뜩 몰아주고 어떤 날은 이제 삼겹살을 몰아주는 식으로 뭐 월화수목금 이렇게 장병들이 원하는 이런 급식 중심으로 좀 활성화를 해보겠다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양도 많고 질도 좋은 그런 급식 어떻게 바뀌는지 이순용 기자가 계속 취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열심히 취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난 21일 미국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 오찬 메뉴 크랩 케이크를 두고서 인터넷에서는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크랩 케이크를 내놓은 게 문 대통령을 비하하는 속뜻이 있었던 게 아니냐는 건데요. 실제로 어떤지 따져봤습니다. 팩트와이 김승환 기자입니다. 백악관 야외 테라스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 오찬 사진입니다. 마치 부침개처럼 구워낸 것이 꽃게살로 만든 미국 전통 요리 크랩 케이크입니다. 미국에서 이 크랩 케이크의 의미는 대접의 의미가 아니라 모욕의 의미로 쓰인다는 현지 교민들의 주장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같은 패거리도 아닌데 옆에 알짱거리며 떠나지 않는 사람. 영어로 된 소고 검색 사이트에 있는 크랩 케이크의 뜻입니다. 미국이 크랩 케이크를 대접한 게 문 대통령을 얕잡아 본 것이라며 일부 극우 언론과 유튜버들이 내세운 근거입니다. 그러나 미국에서 이 같은 의미가 널리 사용된다고 하긴 어렵습니다. 현지 교민들은 황당하다는 반응입니다. 케이크란 단어를 뭐 이렇게 나쁜 뜻이나 모욕적인 의미로 쓴 케이스는 제가 본 적이 없는 것 같고요. 연한 데는 미국의 전통 음식이라고 할 수 있는 정도로 흔하게 찾아볼 수 있는 음식이라서. 비하의 의미와는 정반대로 미국 측이 해산물을 좋아하는 문 대통령의 입맛까지 배려했다는 평가가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앞서 열린 미일 정상회담 때는 햄버거가 오찬 메뉴로 올라왔습니다. 버거는 바보, 멍청이란 뜻의 속어로 쓰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미국이 일본 총리를 비하했다고 해석하지는 않습니다. 영어 속어로 고기는 남성의 성기, 샐러드는 성관계, 딸기는 매춘부입니다. 이외에도 혐오나 성적인 표현의 대체어로 음식 이름이 쓰이는 사례는 많습니다.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물론 뭐 실수로 뭐가 될 수는 있지만 정상회담에서 특히 음식 관련돼서는 아주 섬세하게 준비를 합니다. 미국이 정상회담 메뉴에 조롱의 메시지를 담았다는 주장은 거짓 선동에 가깝습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로 대규모 한미 연합훈련이 어렵다는 입장을 보인 것과 관련해 오는 8월 연합훈련 규모를 놓고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미 국방부는 훈련 규모 등은 양자 간 협의를 통해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는데 앞으로 북미 관계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문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후반기 한미연합훈련은 오는 8월 중순 실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해 8월엔 코로나19 여파로 미군 증원병력 상당수가 입국하지 못하면서 대폭 축소돼 진행됐습니다. 올해 3월 전반기 연합훈련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5당 대표 오찬 간담회에서 코로나19로 대규모 군사훈련이 어렵지 않겠느냐, 북미를 고려해 판단이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습니다. 미국 국방부는 문 대통령의 발언에 원론적 입장을 밝혔습니다. 연합훈련은 동맹의 연합준비태세를 보장하는 주요한 방법이고 훈련의 규모와 범위 등 어떤 결정도 양자 간에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우리 국방부 역시 비슷한 입장입니다. 한반도 완전한 비핵화와 이제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외교적 지원 노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될 것으로 그렇게 보이고요. 올해 후반기 연합훈련 규모도 코로나19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지만 우리 군은 8월 이전 백신 접종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한미군도 76% 이상 백신 접종을 마쳤는데 최근 군인 감염자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눈에 띄게 줄면서 코로나19보다 북미 관계 변수가 더 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한미 정상회담 직후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 달성을 위한 가장 좋은 기회는 북한과 외교적으로 교류하는 것이라며 공은 북한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먼저 연합훈련을 축소해 대화 재개 분위기를 조성할지는 북한의 움직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남북 북미 관계와 한미 연합훈련이 맞물려 돌아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YTN 김문경입니다. 누구나 쉽게 영화를 만들어 출품하는 5.18 3분 영화제 대상은 이홍래 감독의 박쥐에 돌아갔습니다. 박쥐는 아파트 지하 기계실에 박쥐가 출몰한다는 신고를 둘러싼 이야기로 실체 없는 권력을 독창적으로 풍자했습니다. 축구 스타 이동국의 딸 재아 양이 테니스 선수로 쑥쑥 성장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국제대회에서 우승하면서 14세 아시아 랭킹 1위에 올랐는데요. 장밋빛 미래를 꿈꾸는 부녀를 조은지 기자가 만났습니다. (170cm) 넘는 키에서 내리꽂는 묵직한 서브. 테니스 유망주 이재아의 필살기입니다. 2007년생 사춘기 소녀는 땡볕에서 하루 5시간 넘게 공과 씨름합니다. 땀의 결실일까 이재아는 지난주 아시아 주니어 대회 단복식에서 모두 우승했습니다. 아시아 14세 랭킹에서 1위를 꿰찼고 이동국 딸 이관왕으로 화제도 됐습니다. 연습한 게 좀 나와가지고 정말 행복해요. 제 꿈에 한 발짝 가까워진 것 같아서 좀 뿌듯하고 더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재아 선수, 그 사람 아빠가 옛날에 축구 선수였는데 약간 이렇게 그런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부녀는 연례 행사처럼 또 코트에 마주섭니다. 승리욕도 공격 본능도 닮은 꼴. 운동신경만 믿고 덤빈 아빠는 쩔쩔. 폭풍 성장한 딸의 위닝샷에 혼쭐 나면서도 어쩐지 눈은 웃고 있습니다. 이제 진짜 최소 열심히 뛰었는데 이게 실력 차이가 그냥 확 드러나는 그런 경기였네. 좀 더 연습해서 오세요. 나중엔 진짜 안 봐줘요. 이재아는 롤모델 오사카 나오미처럼 닭공 테니스로 그랜드슬램을 접수하는 상상을 합니다. 프로 인생만 23년, 운동 선배이자 딸바보인 이동국은 영원한 특급 도우미가 될 생각입니다. 아빠가 라이언 킹이니까 재아는 라이언 퀸이 돼야 되고 아빠가 환상 발리 슛이니까 재아는 환상 발리 샷이 됐으면 좋겠다. 이게 끝이 아닌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화이팅! YTN 조은지입니다. 녹조류의 일종인 클로렐라를 농작물 재배에 활용하면 생산성이 많이 올라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농촌진흥청이 관련 기술 보급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김학무 기자입니다. 다양한 쌈 채소를 재배하는 농장입니다.
다른 농장과 마찬가지로 작물에 물과 영양액을 주는데 특별히 더 추가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클로렐라라고 하는 녹색의 미생물입니다. 클로렐라를 사용한 뒤 씨앗의 싹 트는 비율이 높아지면서 수확량이 늘었고 저장 기간도 70%나 늘었습니다. 물건이 튼튼하게 크다 보니까 병해충도 많이 없어지고 안 쳤을 때보다 쳤을 때 한 30% 정도 향상된 것. 딸기를 재배하는 이 농장도 클로렐라를 쓰면서 골칫거리던 흰가루병 등 병해충이 매우 줄었습니다. 특히 물러짐이 줄면서 수출까지 가능해졌습니다. 클로렐라 친 다음부터는 경도도 좋아지고 보관할 때 신선도도 높아졌어요. 그리고 작년부터 지금까지 흰가루병은 한 번도 못 봤고요. 클로렐라는 비타민과 미네랄, 단백질 등이 풍부한 미생물. 농촌진흥청이 연구를 통해 농작물 생산량 증가와 병해충 방지, 상품성 향상 등 다양한 효과를 확인했습니다. 3분의 1 정도의 배양 비용이 들기 때문에 매우 경제적이고 농업적 활용도가 높기 때문에 과학적인 검증을 거쳐서 농업적으로 활용을 확대할 계획이 있습니다. 농촌진흥청은 현재 전국 4천여 농가에서 사용하는 클로렐라 활용 기술의 보급을 더 늘릴 방침입니다. YTN 김학무입니다. 농촌진흥청이 채소 작물 재배 온실에 발생한 해충의 밀도와 종류를 진단하고 농장주에게 알려주는 해충 통합 진단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온실 내 포획장치에 포착된 해충을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서 식별하고 농장주의 스마트폰 앱으로 방제 시기와 기술 등 정보를 알려주는 기술입니다. 농진청이 최근 과수화상병 발생 증가에 따라서 위기 경보 단계를 주의에서 경계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발생 지역 시군에 설치됐던 과수화상병 대책 상황실을 모든 도와 사과, 배 주산지 시군 등으로 확대 설치하게 되고 확산 방지를 위해서 공동 방제를 추진하게 됩니다. 연일 오락가락 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일도 전국에 또다시 요란한 비 소식이 있는데요. 내일 내리는 비는 벼락과 돌풍, 우박을 동반하겠고 강수의 지속 시간은 짧지만 한때 국지적으로 강하게 쏟아지겠습니다. 특히 수도권 지역에 출근 시간대에 시간당 20에서 30mm 안팎으로 강하게 내릴 것으로 보여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비는 내일 새벽 수도권을 시작으로 낮 동안 그 밖의 지역으로 확대하겠고요. 서해안과 영남 해안에는 비와 함께 바람까지 강하게 불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중부와 전북, 경북 지역에 최고 60mm, 남해안에 5에서 20mm입니다. 낮 동안 비가 내리며 서늘하겠습니다. 서울 낮 기온 21도, 대전 22도, 광주 24도로 예상됩니다. 주말에는 다시 맑은 하늘을 회복하겠고요. 기온은 점차 오름세를 보이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어서 저녁 종합 뉴스 이브닝 뉴스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